안녕하십니까. 그럼 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그 전환기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앞서서 조금만 아까 전에 그 전쟁 부분에서 그러면 그 전쟁의 참혹함, 미국의 남북 전쟁도 굉장히 그 참혹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전쟁의 그 슬픔 또 여러 가지 속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죽죠. 그래서 그 한 사회에 대량의 청년들 세대가 이렇게 전사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사회에 또 충격도 가져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링컨이 원래도 좀 약간 우울한 그게 있었다고 하지만 링컨의 대표적인 이런 모습처럼 남북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마음이 이렇게 아파했다고 하죠. 그런데 남북 전쟁을 링컨이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죠. 그런데 링컨이 생각했던 건 노예 해방이 돼야 되고 또 미국이 쪼개져서는 안 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노예 해방이 되지 않고 또 쪼개지지 않은 미국이 없었다면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 어렵죠. 과연 유럽이 보전이 됐을까? 히틀러를 격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또 미국 자체도 그 노예 해방이 되지 못한 미국이라면 정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를 거의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도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전쟁이란 것이 한 사람도 그렇게 소중한데 각 사람의 슬픔과 사연을 생각하면 참 정말 무거운 일이지만, 또 한편 인류의 역사는 그런 그 한국 전쟁 없는 우리의 그 대한민국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키고 다시 자라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떤 무거운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는데, 인생이 항상 가볍고 그런 거를 밀어두어도 되는 것처럼 퍼뜨리는 것은 굉장히 맞지도 않고 위험한 것이고, 어떤 의도에 오히려 봉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깊이까지 가지 못한 평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평화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전환기 정의에서 이 우리가 그러한 그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 인류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얻고 또 역사의 방향이 그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큰 역사 방향성의 대결이 있었죠. 나치즘도 그 거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라는 면에서는 흡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 반자유민주적인 그 전체주의 방향으로 상당히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방향이 굉장히 이렇게 좀 버텨나갈 것이냐가 양차 대전에서 그렇게 많은 큰 그 갈등 속에서 싸웠던 거죠. 다퉈졌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사실 자유민주정이 수십 년의 냉전 시기를 다시 거쳐야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쳐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인류가 이렇게 반성해낸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첫 번째 먼저 다루고, 그리고 그 다음 캄보디아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기의 각성이라고 부른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 북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 라파엘 렘킨이라는 유태인 학자에 의해서 그 2차 대전 후에 이제 나옵니다. 제노사이드라고. 제노스와 사이드. 그래서 어떤 그 인종 혹은 종족을 뜻하는 종족과 그다음에 종족 자체를 죽인다, 멸절시킨다, 그런 말의 결합이죠. 자, 그래서 유태인 학살 그거를 반성해서 나온 용어인데, 그러니까 이 용어가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이러한 대량의 엄청난 그 대규모의 인권 침해 범죄는 사실 그 이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종족 자체를 멸절시켜 버린다. 아주 고대 옛날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대 발달한 무기를 통해서 또 기술을 통해서 가능했죠. 그런 시도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역으로 뭘 불러일으켰냐 하면 인류 보편의 인권에 대한 어떤 자각을 굉장히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그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그 비극의 연원을 찾아가 보니까 인간 보편의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부족했다. 이게 이제 세계가 굉장히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의 그 인권 그 헌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후에 과연 서정시가 다시 가능할 수 있느냐, 서구에서 이런 그 학자의 탄식과 어떤 그 언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충격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이 유택의 독일인이 시를 썼어요. 찬미가라는 시를. 그래서 그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흙으로 찰흙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주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의 티끌에 치유의 말을 불어넣어 주지 않는다. 아무도. 이렇게 해서 그때의 느낀 그 어떤 비극과 어떤 그런 파토스를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 같습니다. 두 번째 세기의 각성으로 제가 이렇게 든 것은 게오르규라는 그 유명한 작가 25시라는 작품,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시 제가 이 부분 봤어도 참 걸작 중에 걸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저녁이 되면 기계 노예를 가질 수 있는 현대의 사치스러운 부호는 로마나 아테네의 자기 선조가 했듯이 손뼉을 쳐서 노예가 불을 들고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노예의 단추를 눌러 방을 밝히는 거야. 기계 노예는 아파트를 덥게 해주고 목욕물을 데워주고 창문을 열어주고 시원한 공기를 만들어 주거든. 그것은 인간 노예에 비하면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보다 잘 훈련되어 있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또 아무것도 보지를 않거든. 기계 노예는 부를 때에만 나타나 잠시 동안에 연애 편지를 날라다 주고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마저 멀리서 듣게 해주지. 기계 노예는 완전 무결한 하인이야. 그들은 밭을 갈고 전쟁에 앞장서고 경찰을 조종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지. 모든 인간 활동을 배워가지고 훌륭히 그걸 실행해 나가거든. 사무실에서 계산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춤을 추고 하늘을 날고 물속으로 기어들어 가기도 하지. 기계 노예는 또한 사형 집행인까지 되어 죄수를 사형시키기도 하거든. 병원에서는 의사와 함께 환자를 치료하고 성당에서는 신부와 함께 미사를 올리게 된단 말이야.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은 이와 같은 기계노예 혁명의 여러 국면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되네. 인간은 결국 인간적인 본성을 지닌 채로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야. 인간은 인간 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동일하고도 획일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기계 노예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법칙에 준해 취급될 것이니까. 자동적 체포, 기계적인 선고, 기계적인 착복, 그리고 기계적인 집행. 이렇게 되면 개인은 이미 존재의 권리를 상실하고 마치 하나의 피스톤이나 기계의 부품처럼 되어서 끝내는 인간성을 무시하는 사회의 이익을 위해 싸우게 된다네. 아마 지금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걸세. 북한 주민들은 이렇게 통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게오르규는 그러니까 기계 노예, 즉 옛날의 노예제 사회에서 불안 요인이었던 인간 노예가 아니라 지금은 그것이 수많은 기계를 그냥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데 그러한 일종의 그게 기계 노예라는 거죠. 그 기계 노예, 기계 문명의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 전편을 통해서 제가 좀 해석하고 느끼는 바로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간성의 발전 수준이 따라갔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어린이에게 가스라이터나 가스레인지나 날카로운 칼이나 총이나 이런 걸 주면
어린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 같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 인간성의 발전은 요만큼인데 이 어린이에게 주어져 있는 기계 문명, 기계 노예의 수준은 마치 자동 기관총을 그 자동 소총을 애한테 발사할 수 있도록 줘버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큰 비극들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근데 이거는 제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그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기계사회가 붕괴되면 인간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의 부흥이 곧 뒤따르겠지. 이 위대한 광명은 틀림없이 동쪽 아시아로부터 비춰질 거야. 하지만 러시아는 아니야. 러시아 사람은 서양의 전깃불 앞에 엎드렸으니 그걸 넘어서지는 못해. 동양 사람은 기계사회를 극복하고 전깃불을 길이나 자기들의 집을 밝히기 위해 이용할 걸세.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서구의 기계사회가 그 야만 상태 속에서 하듯 결코 전깃불의 노예가 된다든가 전깃불을 위한 재단을 세우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네온 사인 빛으로 정신과 마음의 길을 비추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동양인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음악적인 조화의 재능으로 자기 악단을 지휘하듯이 이 정신으로 기계사회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시대를 보지 못할 걸세. 우리들은 원시인처럼 전기라는 태양 앞에 굴복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 아, 이렇게 우리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네요. 그래서 참 그 동쪽에서 광명이 비춰온다는 이 루마니아 출신 작가인데요. 이 2차 대전 후에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 우리 한반도에 주어져 있는 그 인류의 기대가, 인류사의 어떤 소명이 참 예사가 아닙니다.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 마치 제노사이드처럼 북한을 본다면 그 김미영 그 사무총장님 한동대의 제자분이 영혼 말살, 영혼 죽이는 스피릿 사이드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말도 좋고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자유 자체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한 리베르타스가 이제 라틴어로 자유인데요. 리버사이드란 말을 생각해 봤어요. 자유 자체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북한은 킬링필드나 아우슈비츠처럼 단시간에 사람 수백만을 막 죽이고 이런 것은 덜한데 오히려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70년간 수천만의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노예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 체제에서 그러니까 인간 자유의 영역이 너무나 축소되고 거의 말살되었기 때문에 자유를 본질로 하는 인간의 영혼이 제정신을 갖고 거기 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뭇잎에 타고 뭐 압록강 건넜다는 수준의 말을 진지하게 믿는 퍼스널리티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인간 영혼이 도저히 그걸 거부를 계속하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저항하면 할수록 자기만 괴롭죠. 서서히 그건 어떻게 돼요? 서서히 그래서 그 영혼의 빛이 죽는 겁니다. 저항할수록 괴로우니까. 그런 체제를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신종의 현상,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비극을 철저히 깨달아야 우리가 북한이라는 것이 가진 심각성, 김정은 체제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인류사에서의 그 심각성을 생각할 수 있고 북한 이후를 생각하는 그 큰 과제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평생 간직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도 너무나 유효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자유를 준 땅에서 오히려 영혼을 노예화한 땅으로 굴종에 들어가는 세력이 있죠. 예,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이후를 생각할 때 전환기 정의가 먼저 실현이 되었던 캄보디아, 근데 너무 늦게 실현됐어요. 그래서 그 대량 그 범죄자들이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재판소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캄보디아의 그 재판소의 특징은 뒤에 다루겠지만 유엔과 캄보디아가 혼합해서 합동으로 재판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우선 그 크메르 루즈 그 잔악한 행위를 한 그 크메르 루즈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메르 루즈가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막 나눠주고 했는데 그 팜플렛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의 사회는 부패했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거해야 할 개인 숭배가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평화로 돌아온 이래 병든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농장의 모든 용감하고 정직한 아이들은 사회를 공산주의자의 사회주의로 이끌기 위해 혁명당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계급과 대중이 치르는 대가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자들은 그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호화로움을 얻기 위해 엄청난 방법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대중은 그들로 인하여 피 흘리며 고통을 겪고 있다. 혁명의 목표는 자본주의자와 봉건주의자들로부터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힘에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막 선동했어요. 그리고 자, 푸놈펜을 75년 이제 드디어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사령부였던 폴포트 이 사람은 8개 항목 방침 정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방침을 보면 모든 도시 지역의 소개는 사람을 싹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의 폐쇄. 세 번째, 화폐의 폐지. 네 번째, 종교활동의 금지. 다섯 번째, 론롤 정부 지도부 처형. 여섯 번째, 협동조합 설치 및 공동식사. 일곱 번째, 모든 베트남인들 추방. 여덟 번째, 베트남 국경으로 군대 배치였어요. 말만 들어도 엄청나게 과격한 조치들이 막 일어나죠. 즉 제가 사람 중심이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역사상 축적시켜온 제도를 경시하게 된다고. 법도 경시하고 제도도 경시한다고. 이 같은 계열이에요. 이 사람들. 모택동, 김일성, 폴포트 이런 계열에 가면은 제도를 막 공산주의가 그랬듯이 막 경시하기 때문에 화폐도 폐지해버리고 시장도 폐쇄해버려. 결국 유지되지 않아요. 그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그걸 폐지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하냐 하면은 자, 모든 동산이 공유재산이 되었어요. 식사는 모든 주민들이 모인 공동식당에서 함께 먹어야 했고 1가 2의 여가 생활도 단체로 했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단체예요. 가족 구성원은 흩어져서. 그래서 각각의 노동조에 속해 생활하고 심지어는 마지막 둘째 줄 보면 결혼의 상대자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앙카, 부모님이 아니에요. 앙카가 정해준 파트너와 하도록 강제되었다. 이 앙카는 조직 상부입니다. 조직 상부를 말하는 캄보디아 용어예요. 그러니까 조직 상부가 누구 결혼해? 결혼 이렇게 되는. 그래서 보면은 그 자기들 이 공산 전투에서 부상 입은 사람이랑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 자, 그 다음 심지어 어떻게 했냐. 크메르 루즈의 간부들은 아이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해서 부모를 감찰하도록 하고 부모가 불만 확인되면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를 죽이도록까지. 이런 극악한 일을. 그리고 평범한 캄보디아인도 매우 사소한 이유로 혁명의 배신자로 몰려요. 그래서 협동조합 내에서 책임자에 보고하지 않고 집을 방문하. 이게 처형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 주방기구를 망가뜨리거나 음식을 훔치는 행위, 앙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말하는 행위, 장신구를 착용하는 행위, 작업시간에 지각하는 것, 생활환경에 대한 불평, 성행위, 종교적 감정의 표현 등 이런 행위가 내부의 적으로 규정되고 친구나 친지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마저 허락되지 않았고 한 가족 중 한 사람 잘못하면 가족 전체가 처형되기도 했다. 법이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법과 모든 제도가 무너지면은 제도도 다 그게 보호막이거든요. 심지어는 돈도 보호막이에요. 가장 응급하고 원시적인 사회에서도 돈을 써서 자기 감옥에 갇힌 거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제도들이 법과 제도가 붕괴되면 결국 알몸에 아무 보호막이 없는 남은 인간과 엄청난 조직의 이 전체주의 세력밖에 딱 대면하지 않게 돼.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갖 자의성이 횡행하게 되고 자의성을 막을 어떤 보호 장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의적인 모든 행위들이 그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 뚝에 구멍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은 네덜란드 용감한 소년이 주먹으로 막아야 보호되는 것이지, 그게 허물어지면 우리를 보호하던 모든 보호막이 무너지고 이런 사회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소위 혁명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무서운 사회들을 자기들의 집권을 위해서 용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 대량의 그 사태 끝에 혼합재판소가 섰습니다. 그래서 ECCC 약자로 그런데요. 그래서 이것은 캄보디아 법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캄보디아 법원의 일부지만 유엔이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 운영입니다. 그다음 설립 근거가 캄보디아도 법 만들고 유엔도 여기에 따른 어떤 규약 만들어서 이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이후의 그 전환기 정의 재판소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캄보디아에서 전환기 정의에서 두 가지 계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그 범위도 중요하겠죠. 정도와 범위와 정도가 중요할 텐데, 그 처벌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사법적 청산 유형, 이게 이제 하향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로부터 이렇게 그 어떤 조치가 시작되는 상향식,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참여, 그 피해자들의 직접 참여,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데요. 뭐냐면 예를 들어 피해자 참가 제도, 그다음 배심 제도 등이 배심원 같은 대표적입니다. 이게 그 캄보디아에서도 어떤 것들이 많이 문제됐냐면, 때로는 그 하급 관리자들 중에서도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웃에 같이 살게 되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적절한 어떤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지역 주민의 진짜 배심원처럼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렵겠죠. 그래서 배심원 같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필요하고, 피해자의 증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그 가해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용서의 절차가 있을 수도 있겠죠. 조정처럼. 그런 것은 이제 회복적 정의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법적 정의와 대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이 만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그러한 그 회복의 절차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됩니다. 뭐 제가 아는 것은 굉장히 초보적이고요. 우리 나중에 김미영 그 사무총장님이 전환기 정의 전공자시니까 전문가시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혼합재판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북한 이후를 생각할 때 특히 중국 개입 이런 부분에서도 적어도 사법 관할에 있어서는 절대 뺏기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겠고, 특히 그 유엔과의 혼합재판소라는 틀을 가져오면 절대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 면에서 그 뺏기지 않고 전체적인 그 사법 관할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법 관할부터 해서 그 반드시 그 우리의 그 영토를 잃지 않는 그러한 통일로 우리가 가야겠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러한 이행 과정 그 속에서 미리부터 우리가 좀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그 들으신 내용을 저도 여러 차례 많이 하겠지만 많은 다른 분들과 이런 이야기와 좀 의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공수사단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나 대비가 부족하지만 이러한 전환기 정의에 대한 어떤 모델이나 그림 같은 것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식하고 공유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 섰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좀 시사를 하는 내용이 그 19세기의 밀이라는 영국 학자의 자유론의 한 대목에
굉장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와 자유민주정을 포함하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각성과 굉장히 개인의 결단이라든지 선택이 우리 앞에 과제로 주어져 있고,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제 어떤 우리의 그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어떤 이러한 신문명의 선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열을 불태우기에 충분할 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주제를 다룬, 그리고 한 국민의 정신이 그 기초에서부터 각성되고 가장 평범한 지성의 소유자조차도 사색가의 위험을 지니는 수준으로 향상하려는 자극을 준 논쟁이 근대 유럽에서는 세 차례나 있었다. 첫 번째는 종교개혁 직후의 기간 동안이었고, 두 번째는 18세기 후반의 사상운동이었고, 세 번째는 괴테나 피이테 시대 동안의 기간이었다. 이 세 기간 동안에 주어진 자극이 유럽을 오늘의 유럽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자극은 최근에 이르러 그 힘을 거의 다 소진하였다. 예. 그래서 18세기 후반의 사상운동은 이제 계몽운동 같은 것이고, 게테나 피이테 시기에 헤겔 등등도 다 속하는 그 당시에 어떤 일반적으로는 교양주의를 포함해서 그 굉장한 또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걸 포괄해서 이제 미리 분석한 내용인데요. 특히 첫 번째 있었던 종교개혁 직후의 기간 동안 유럽이 너무나 참으로 치열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주사파들은 계속 속이려고 해요. 주사파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 본질을 알아본 분들부터 이제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도 민주화란 가면 뒤에 다 숨어 있었죠.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면서.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사파와 전체주의로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결단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정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유통일과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신문명의 선두가 될 것이냐. 영혼의 말살을 겪은 사회에서 대부흥을 이뤄낼 것이냐. 우리가 정말 죄가 깊은 곳에 은총이 충만하고 넘쳐난 그러한 대역사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이냐. 그 출발은 우리 개인의 영혼의 문제에서부터예요. 우리 각자의.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러한 엄중한 시기에 한 사람의 각성과 그 자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